자, 서양 중세사를 볼게요. 여기 보면 서양 중세 기출 문제 내용을 제가 이제 주제별로 정리 좀 해 놨으니까 이제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넘어가서 인제 원시 게르만 사회부터 왜냐면 이제 중세 시작을 이제 보통 게르만 이제 이동부터 이제 시작되죠. 그러니까 게르만에 대해서 인제 좀 발 파악할 필요 있는데, 자, 이 게르만족들은 원래 어디에서 왔던 민족이냐면 발트 연안의 이제 북유럽 지역, 그러니까 발트에는 이제 이게 지도가 인제 없어서 잠깐 그런데 잠깐 보여 드릴게요. 예. 요쪽 지역을 얘기하죠, 요쪽 지역을. 예. 요쪽 지역을 이제 발트해라고 하잖아요. 예. 여기 이트 지역. 예. 요게 연안 지역에 살았던 민족들이야. 예. 그 오늘 독일 뭐 이런 지역들에서 이제 살았던 민족들인데, 이들이 인제 점차 남하해서 그 당시 로마 국경 나일강까지 다뉴브까지 이제 내려오기 시작해요. 원래 인제 우리가 게르만의 대민족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알다시피 인제 훈족의 공격에서 이제 시작됐잖아요. 근데 그 이전부터 쪼금씩 게르만 사이들은 계속 내려오고 있었어요, 이렇게. 음. 그러면서 그들과 인제 뭐 노마하고 충돌이 일어났죠. 근데 노마가 강성할 때는 게르만들의 이주를 어느 저지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제 지금도 이게 난민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도 게르만 사람들이 노마 영주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들을 이제 뭐냐면 뭐 군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 가지고 이용을 했죠. 그래서 일부는 인제 또 노마시키고 이렇게 인제 했던 거고요. 자, 경제 구조를 보면요, 초창기 때는 수렵이나 농경, 목축 이런 거에 종사했죠. 그렇지만 이제 노마의 영향을 받으면서 점점 농경의 비중이 증가되는데, 문제는 이들이 농사 기술이 발달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농사를 한 곳에 정착한 것이 아니라 계속 이동 생활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한 곳에 정착을 하려면 이 농지를 이제 후경지를 두고 뭐냐면 나름대로 인제 시비법이 발달돼 갖고 인제 거름도 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농사 기술을 잘 모르니까 요게 지적이 고갈되면 요렇게 이동해서 또 농사를 짓고 또 이동해서 이렇게 농사를 지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남하한 형태가 되면서 노마 경내로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인제 평등한 사회를 유지했는데, 이게 아파의 이제 게르만족들이 노마와 인제 계속 뭐냐면 교류를 하고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제 점점 노마의 사회 구조와 이제 비슷한 형태가 등장하죠. 그러면서 사회화가 진행되고 철제 농기구를 사용하게 되고 농업생산이 발전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사회가 원래 평등한 사회였는데 점점 불평등한 사회로 넘어갔다. 이건 아까 얘기했던 노마의 영향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들이 또 생산량이 낮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그 약탈 경제에 많이 좀 의존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주로 성인 남자들이 종사했는데, 얘는 무장 조사 종사자를 조성해서 약탈했다. 이걸 코미타투스라고 하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주종 제도의 원형이 되는데 이거 나중에 좀 얘기하고요. 자, 사회적으로 보면 이제 시족 중심의 이제 원시 공동체 사회였고요. 시족의 역할이 점점 악화되면서 공유제를 유지하면서 대거주택 재분배 정착했다. 이것도 아마 노마와 관련된 내용인데, 초창기 때 시족이었다가 나중에는 이제 뭐 대가족 단위로 이렇게 분화됐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요한 건 아니고, 지배층과 피지배층이 있고, 자, 노마에 보면 이제 성문법인데 있는데 반해서 게르만 같은 경우는 간습법이 있어. 예, 간습법.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 뭐와 관련해서 나오냐면 게르만법하고 비교해서 나온 거야. 요거는 이제 간습법은 서양사 개론에는 아주 짤막하게 서술돼 있어요. 예. 근데 인제 이 자세한 내용은 서양 중세사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누가 썼는지 이름 잠깐 까먹었는데, 요게 그 8 포인트로 해 갖고 뭐 한 2,000장 3,000장 구성된 책이거든요. 다 읽질 못해요, 이거. 근데 이제 가끔씩 이 책을 좋아하시는 교수님이 있어 가지고 가끔씩 나와, 가끔씩 여기에서. 예. 그래서 뭐 이런 것이 나오면 이거 틀린 거죠. 어떻게 다 보겠어요, 그건. 근데 이제 예전에 나왔던 거는 좀 찾아볼 필요는 있겠죠. 예. 그 기초에 나왔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간습법 관련된 내용이 인제 뭐 예전에 한번 그 노마법하고 비교해서 한번 시험 문제 나왔고, 이게 이제 이 간습법이 산리법으로 인제 정리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노마법 관련된 내용에 비교한 게르만법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 제가 따로 서양 중세사나 체계를 통해서 인제 이렇게 정리한 책이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재판 절차를 볼게요. 재판 절차는 형사소송법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피해자가
법정에 고소를 하면 피고는 법정에 출동하고 소환을 해요. 만약에 소환되지 않으면 지가 이제 안 나가면 출두하지 않으면 범법적으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뭐 죄가 있기 때문에 법정에 안 나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에 일단 소환됐으면 일단 부족민들이 모여 가지고 이제 인민 재판 형식으로 재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족장이 최종 판단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이제 좀 차이가 있어요, 노마법하고. 노마법은 뭐냐면 여기에서 원고가 피고를 데리고 와야 돼요. 원고가 피고를 데리고 와야 돼. 원고라는 것은 이제 소송을 제기한 사람, 소송을 당한 사람을 피고라고 하잖아요. 지금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건 되는데 이게 이제 노마법의 특징이야. 또 노마법의 특징이기도 하고 메소포타미아에도 이런 것들을 해요. 원고가 피고를 데리고 와서 재판을 딱 앉혀야지만 뭐냐면 이게 재판이 진행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준사법주의라고 하는데 자 근데 이제 계도마법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법정에 고소하면 피고는 법정에 출두하고 소환을 당해요. 의무적으로. 그래서 원고가 피고를 데리고 와야지만 재판이 시작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지 고소하부터 이제 재판이 진행되는 거고 피고가 안 나가면 강제 끌고 오든지 그다음에 벌석 재판을 해서 뭐냐면 이 사람은 이제 범법적으로 선언을 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형사소송법하고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예.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노마의 법이 좀 후진적이야. 이 소송법이 절차법 관련된 내용을 볼 때는. 자 그리고 제2 유무 판단을 보면 초자연적 존재에 대한 선서 신은 의식이나 시제법인데 이 초자연적 존재라는 것은 이제 게르만이 이제 믿었던 부족신 같은 거 있죠. 부족신앙이나 아니면 후대에 이제 기독교를 믿으면 이제 하나님한테 이제 선서를 하는 거예요, 중세 시대 때. 그래서 "난 죄가 없다." 이렇게 이제 선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제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시제법은 뭐냐면 고난을 겪게 하고 그 결과를 보고 유무죄를 판단하는 법이에요. 이 중세 시대 때 많이 사용했던 이제 법인데 이게 대표적인 이런 거예요. 예. 지금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내용인데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게 이제 이게 선서 의식이고요. 이 시제법인데 자 여기 보면 밝은 새에서 시제법에 피고가 이제 빨갛게 달가운 쇳덩이를 집어넣고 정해진 거리만큼 옮기도록 요구해요. 그다음에 화상을 입으면 화상을 입은 그의 손을 붕대에 감고는 3일 후에 상처를 조사해. 그래서 상처가 깨끗이 나으면 무죄가 되는 거고 상처가 곪고 있으면 유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뜨거운 물에 의해 시제법도 비슷한 방식인데 피고가 가마솥에 끓는 물에 돌 하나를 집어내야 하고 화상을 이제 다 입으면 3일 후에 딱 본단 말이야. 그래서 이때 인제 뭐냐면 피부가 계속 이제 뭐냐면 상처가 있으면 유죄가 되는 거고 피부가 이제 깨끗이 나오면 이제 무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뭐냐면 물속에 집어넣게. 떠오르면 이제 뭐냐면 무죄. 가라앉으면 유죄. 이렇게 하는 거죠. 물론 이제 가라앉을 때 이제 익사하기 전에 구제를 왜냐면 처벌을 해야 되니까. 이게 시제법인데 그래서 이런 시제법이나 인제 뭐냐면 선서 의식을 통해서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노마평은 그게 아니죠. 증거나 자백을 통해 하는 거야. 예. 그래서 증거와 자백이 있어야지 유죄와 무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2의 이제 유무죄 판결이 요거보다는 훨씬 노마법이 훨씬 더 합리적인 거죠. 지금 법에 이제 입각한 거고. 근데 중세 때는 이렇게 했다. 그래서 중기 때까지 계속 했다가 나중에 이제 세속법이나 교회법에서 되어 있지만 이런 시세법이 이제 많이 없어져요. 이 노마법이 다시 영향을 받아 갖고. 자 하여튼 이런 것들을 했다. 이게 이제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처벌 방법도 인제 벌금형이야. 예. 그래서 이제 근데 개동안법 같은 게 좀 약간 원시법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좀 합리적인 게 있어요. 왜냐면 사적 보복을 막았다는 거야. 그래서 사적 보복을 금지시켰어. 그리고 재판을 받아 갖고 벌금을 좀 때리는데 좀 사형이라는 걸 못 시켜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수감 시설 같은 게 없다 보니까 사형이나 벌금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형은 진짜 죽일 놈 아니면 사형 안 시키고 대부분 벌금을 쳤다. 왜냐면 사형을 이제 시킬 경우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부족민들의 감소를 불러일으켜서 전투 약할 인원 삭제보복을 또 인정할 경우에는 어떻게 돼?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 어떻게 됐어? 이게 많이 죽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적보복과 그런 처형은 보다는 주로 인제 재판을 통해 공정히 처벌하고 벌금형을 내렸다. 그래서 개인 간의 어떤
복수 확대를 막고 전투원의 어떤 손실을 막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의미를 보자. 게르만법의 의미를 보면요. 원시법이고 매우 단순하지만 게르만족에 있어서 법이란 성문화되지 않은 구조의 간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를 통해서 이제 전달되는 거야. 그래서 로마법 같은 경우에는 보통 성문화되는 데 반해서 요 게르만법 같은 경우에는 구조를 통해서 불문법 형식으로 전달됐다. 그리고 이 로마 같은 경우에는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시민이 동일하게 적용되잖아요. 예. 그래서 인제 근데 요 법은 각 종족마다 고유한 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지배부족이 피지배부족들의 어떤 그 법을 건들 수가 없어. 정통법을. 그래서 인제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성문화돼 갖고 인제 뭐냐면 정리된 법이 뭐냐면 살리법이야. 이 살리카법이라고 하는데 이 살리법은 후에 인제 다시 얘기했지만 왕위 계승 문제나 뭐 이렇게 할 때 큰 영향을 줘요. 그 왕위 계승 보면 그 왕위 계승은 남자만 할 수 있고 여자는 못 한다. 뭐 이런 내용도 있죠. 예. 부계가 모계가 아니라 부계 쪽으로 넘어간다. 이런 것들이 다 살리카 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노마법 같은 경우에는 노마 중앙에서 이제 결정해서 위로 내려가는 형식이잖아요. 민회나 법무관이나 뭐 항지 칙령이나 이런 걸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계도마법은 구성원의 삶 절제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걸 전제로 해요. 예. 이게 약간 영민법하고 좀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게 좀 근데 법인데 법의 기원을 보면 크게 인제 대륙법하고 영민법이 있어. 대륙법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서 딱 이렇게 결정하면 밑으로 내려가서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예. 약간 노마법하고 비슷한 건데 영미법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냐면 판례들이 쌓여 가지고 밑에 있는 판례들이 쌓여 가지고 법이 인제 만들어지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약간 이제 영미법 시스템하고 비슷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예. 그다음에 이제 "게르만 부족 안에 민주주의 요소가 있다." 했는데 이거 읽어 보세요. 예. 자, 하여튼 이런 게르만법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한동안 이제 중세법의 바탕이 되고요. 로마법의 병영이긴 했는데 뭐냐면 로마법의 병영이긴 한데 게르만법에서 로마법의 영향을 좀 받았다는 거예요. 그거죠. 예. 하여튼 그렇지만 이제 증거보다는 시제법의 그런 판단 유무를 사용했다는 게 이제 아직 완전히 게르만법이죠. 그래서 중세 중기 때까지는 노마법하고 게르만법이 있었어요, 두 개. 근데 어디가 더 강조냐면 이 게르만법이 훨씬 더 강조됐고요. 노마법은 이 게르만법에 영향을 줬긴 했지만 이게 인제 뭐냐면 게르만법에 고유한 것은 성격을 끼친 만큼 영향을 준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인제 여기는 증거를 할 때 인제 증거하고 인제 자백이 중요한데 여기는 시제법이 중요한 등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점점 인제 교회나 그다음에 국가가 점점 중앙 권력이 강화되면서 이 종전의 게르만법 가지고는 도저히 이제 사회를 움직일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좀 고도화된 사회를 인제 움직일 수 있는 좀 법체가 필요하죠. 그래서 중세 후기 때부터 로마법이 다시 인제 부흥을 하기 시작해요. 예전에 게르만법이 인제 로마법이 약간 요소를 받아들여 갖고 인제 운영됐는데 이거 가지고는 운영이 안 되니까 게르만법 대신에 다시 중세 후기에는 로마법이 다시 부흥을 하기 시작한다. 그 과정에서 인제 시제법 같은 것도 인제 금지시키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인제 간다. 그래서 중세 초중기 때까지는 게르만법. 그렇지만 나중에 인제 후반기에 넘어가면서 이제 뭐냐면 노마법이 이제 우위를 뭐냐 그 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한번 게르만법 관련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 봤고요. 첫 번째 인증번호 좀 알려 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번호는 58 번입니다. 예. 첫 번째 인증번호 58 번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게르만족에 인제 관련된 사료 중에 이걸 좀 까먹었는데 요것 좀 얘기할게요. 요건 빠진 것 같은데. 게르만족과 관련된 연구 사료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건 외워 두세요. 카이션의 갈리아 전기.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거죠. 타켄투스의 게르마니아. 요게 이제 고대 시대 때 게르만족에 관련된 게르만족 관련된 기술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제 초창기 때 게르만족 관련된 사회와 관련된 정치와 관련된 내용 할 때 요 책을 많이 참조를 하거든요. 예. 요거 외워 두시고요. 갈리아 전기하고 게르마니아. 예. 그래서 인제 요 관련된 내용이 한번 여기 있으니까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서양사 총론에 있는 내용인데 타케인투스의 인제 게르마니아와 갈리아 전기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예. 자, 타케인투스의 게르마니아는 이동전의 게르만사의 초기사로서 카이션의 갈리아 전기와 함께 가장 중요한 잔존 자료다. 전체 46장 된 이 책에서는 그런 게르만인들의 풍습, 제도, 경제 생활의 일상을 적고 있다.
이 책이 기술된 당시 게르만이는 수십 개의 부족 국가로 이제 못하네요. 자, 나눠져. 부족 국가에 나눠줬고, 그죠? 예. 자, 각 부족의 국가에서는 왕 또는 몇 사람의 족장이 있었다. 그러나 전쟁, 평화, 이주, 선거 등 정책 결정은 자유민을 구성된 민회에서 전원 일치됐다. 이 부족장 회의에서 이제 결정됐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게르마니아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갈리아 정기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참고로 이 갈리아 정기는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갈리아, 오늘날 프랑스, 골 지역을 이제 공격할 때 이제 그 관련된 것을 적어 놓은 건데, 여기는 이제 원래 게르만족들이 살았던 민족은 아니고 켈튼족이라고 이제 있었어요. 근데 그때 켈턴족 생활을 적으면서 저도 이제 그때 갈리아 교류했던 그 내용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갈리아 관련된 아니 그 게르만 관련된 교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게르만족도 홉사에 적어 놓은 거야. 예, 요거 이제 좀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게르만족의 이동을 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얘기했지만 노만은 이제 노만과 게르만은 예전에 이제 그 게르만족 이동 본격적으로 이동한 게 4 세기 때잖아요. 그전부터 조금씩 이제 교류가 일어났고 특히 이제 게르만족 같은 경우에 노마군에 많이 종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개인별이나 부족별로 이제 노마군에 들어가서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제 노마 후기대에 들어가면 칭의대부터 야전부대까지 거의 90%는 게르만족을 채우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인제 이렇게 했는데 자 직접적인 계기가 됐던 거는 이제 그전부터 인제 해 갖고 인제 했지만 직접적인 계기가 됐던 것은 이제 4 세기 때죠. 이때 대이동이다. 예전의 이동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인제 이동을 했던 거고 직접적 계기는 4 세기 때 일어났다. 그래서 인제 누가 쳐들어오냐면 훈족의 아틸란이라는 사람이 쳐들어와요. 이 아틸란 되게 유명하죠. 외워 두세요. 훈족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정체가 명확하지 않은 민족인데 사람들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거 "홍노족이라고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면 홍노라는 말 자체가 인제 뭐예요? 이거는 중국 애들이 갖다 붙인 거죠. 홍소원 노비 같은 놈들 이렇게 있는데 훈족이 그렇게 불렸던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 문헌을 보면 홍노족은 자신을 훈이라고 또 불렸다는 내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후한 말기 때 홍노족이 그 당시 남홍로, 부홍로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남홍로는 이제 내려와서 이제 중국하고 기화되고 부홍로 애들이 이제 거쳐서 계속 서진해 갖고 유럽 역사에 나타난 것이 훈족이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때 훈족이 여기 쳐들어와 가지고 고투족을 치죠. 예, 이 고투족. 그러니까 고투족이 밀려가면서 반달족, 뭐 불구두족 옆에 있는 게르만족들이 치기 시작하면서 밀려나면서 점점 이게 노마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인제 그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노마군하고 인제 이런 혼족들이 인제 뭐냐면 싸웠던 전투가 그 아드리아노플 전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적어 놓진 않았는데 그 이때 아드리아노플 전투에서 인제 그 당시 이제 그 뭐냐 동로마 황제가 이제 싸워서 이제 했는데 이때 황제가 전사를 했어요. 예. 그래 갖고 뭐 이렇게 했는데 자 그래서 요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요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또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 사실 개론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예. 그래서 게르만족의 대이동 관련된 내용에서 훈족의 역할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488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 고투족을 압박해서 민족 이동을 야기시키는 훈족은 5 세기 초에 유럽에 나타나 루마니아, 헝가리, 유고슬라비아 일부, 폴란드 및 체코를 정복하고 다시 나일강을 건너서 갈리아를 침입했다. 그들은 살룡에서 패배하고 후퇴했고 다음에 그들의 지도자 아틸라가 죽은 후에 훈족의 제국이 무너졌다. 원래 유목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리스마적 인물이 쫙 등장해서 어 여러 유목 부족들을 통합하고 또 이런 카리스마적 인물이 이제 딱 죽으면 또 유목 부족 분열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뭐 그 훈족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들 대부분 아시아로 철수했으나 그들과 유사한 아시아 민족인 아바르족, 불가리아족, 마자르족이 중앙 유럽에 자리를 잡았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래서 인제 훈족의 아틸란 요거 외워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자, 그다음에 이제 민족 이동 사항과 교회 갈등을 보겠습니다. 자, 게르만족도 되게 이제 여러 부족들로 나눠져 있죠. 예, 그래 갖고 여기 보면 이제 지도에 보면 이제 여러 부족들이 나오잖아요. 앵글색슨족, 뭐 프랑크족, 그다음 부르그족, 그다음에 고트족, 독도 동고토, 뭐 서고토, 반달족 이런 것들인데 예전에 그 인종 뭐냐면 이렇게 분열된 그 내용 있죠. 그러니까 여러 부족들이 어떻게 이동하는 관련돼 갖고 클로비스의 활동 내용하고 또 같이 나와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는데
보통 이제 게르만족들을 이제 크게 동부 게르만, 서부 게르만, 그다음에 저쪽 이제 북부 게르만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여기다 적어 놨긴 했어요. 여기다가 그나마 좀 약간 이제 게르만족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있는데 동부 게르만, 서부 게르만, 북부 게르만 이렇게 인제 있죠. 자, 동부 게르만에 속했던 민족들은 고트족, 그다음에 반달족, 그다음에 부르구드족이야. 아 그래서 인제 이들은 인제 노마하고 타협하고 침입한 후에 일시적으로 노마의 지배층에 속게 된 한 방면인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제 프랑크족 그다음에 앵글색슨족 뭐 이런 사람들은 인제 뭐냐면 노마하고 타협을 안 했죠. 주로 인제 노마에 대한 약탈과 파괴를 했어. 예. 그리고 인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요 동부 게르만 얘들은 주로 이제 뭘 믿고 있었냐면 아리우스파를 믿었죠. 이것 때문에 얘들이 이제 아타나시우스파를 믿고 있는 노마인들과 갈등이 되게 심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일시적으로 노마를 뭐 약탈하고 점령을 해도 이제 지배층이 돼도 쉽게 이제 이 제국들이 분열돼. 왜 그러냐면 피해 지배층 절대 다수가 이제 노마인들이나 아니면 노마의 영향을 받은 뭐 켈팅족 애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를 유지할 수가 없어. 예. 이 종교 문제 때문에. 근데 이제 프랑크, 앵글 색슨족 얘들은 뭐냐면 부족신이야. 그러니까 기독교를 처음부터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냥 자체 부족신만 믿고 있었어. 근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아타나시우스파를 받아들이는데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왜냐 아리우스파에서 아타나시우스파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는 이게 기독교에서는 안에 교리 이단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지금도 있지만 정통에서 이단 넘어가는데 힘들지 않죠? 되게 힘들죠. 근데 얘네들은 자체가 아예 처음부터 부족신 믿었기 때문에 그냥 쉽게 뭐냐면 아타나시우스파 받아들인 거죠. 그 대표의 나라가 이 프랑크 나라죠. 프랑크족이 이제 여기 원래 프랑크는 이 네덜란드 벨기에 지역에 이제 살았던 게르만족들이죠. 약간 이제 그래서 프랑크 왕국을 세웠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인제 장기 지속적으로 이제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 원래 자체부터 뭐냐면 부족신을 믿었기 때문에 쉽게 아타나시스파를 쉽게 받아들였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제 뭐냐면 노마인과 이렇게 쉽게 융합을 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인제 얘네들이 인제 4 세기 때 이동을 했어요. 근데 게르만족 중에 이제 뭐냐면 북부 게르만이 있어요. 이건 이제 북부 게르만보다는 노르만족으로 인제 알려져 있는 애들인데 노르만족들은 덴마크 그다음에 발칸 스칸디나비아 반도 있죠. 스웨덴, 노르웨이 뭐 이런 나라들이죠. 예.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에 있었던 나라다. 핀란드는 아니에요. 핀란드는 노르만족이 인제 있었던 게 핀족이라 해 갖고 아시아 계통의 유목민족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핀족의 나라라는 핀란드라고 하잖아요. 자 이들은 인제 4 세기 때 이동하지 않다가 나중에 9 세기 때 가서 이동하죠. 8 세기인가 9 세기인가 하여튼 그때 가서 인제 이동을 하게 돼. 이건 나중에 좀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 설명하는 부족들은 동부 게르만과 서부 게르만 관련된 내용만 이제 국한돼서 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서고트족을 볼게요. 자, 서고트족. 서고트족의 원래 위치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이 서고트족이 여기 건너와 갖고 인제 여기 쭉 해 갖고 인제 노마드를 공격하죠. 그리스를 또 약탈하고 그리고 이제 있고 근데 이제 이때 이제 클로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프랑크 왕국의 클로비스에 의해서 패배를 해야 돼. 이제. 그래서 얘네들이 요쪽으로 넘어가. 이게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죠. 이게 클로비스는 프랑크족이고 이 프랑크족에서 격파해서 에스파냐였고 요게 무슨 왕국을 세우냐면 서고트 왕국을 세워요. 서고트 왕국. 이거 기독교 왕국이에요 여기는. 얘네들 원래부터 인제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아타나시우스파가 아니라 아이우스파죠. 예. 하여튼 이렇게 서고트 왕국을 했는데 이게 이제 서고트 왕국이 8 세기 때 이슬람 왕국에 의해서 이슬람 세계에 멸망을 하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중동사 좀 얘기할 때 하는데 요때 이제 세워진 왕조가 후 옴미야드 왕조죠. 예. 그 옴미야드의 이제 그거 망하고 아바스 왕조가 명할 때 그때 이제 옴미야드 왕조의 이제 후손들이 여기 건너와서 세웠던 것이 다시 얘기할게요. 이게 뒤에 얘기고 이거 착각했어. 예.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멸망을 했는데 뭐냐면 요때 이제 멸망하고 나서 후에 인제 여기 이제 이스라엘 세력이 있다가 후에 요 세력 아래 이제 뭐가 냐 후 옴미야드 왕조가 이제 세우죠. 그래서 인제 여기 원래 이스라엘 세력이 있었다가 아바스 왕조가 인제 대규모 옴미야드 일족들을 처형시키잖아요. 그때 살아남은 사람 중에 한 명이 여기 와 갖고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세력들을 몰아내고 뭐냐면 자기가 인제 여기 왕조를 세웠어요. 후기 옴미야드 왕조
후우마야 왕조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교과서에서는요. 예. 하여튼 8 세기 때 이스라엘 세계 뭐냐면 멸망하고 그 이스라엘 세력들도 후에 인제 같은 이스라엘 세력인 옴미야드 왕조에 의해서 또 멸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있고 반달족을 보겠습니다. 반달족도 인제 원래는 인제 얘네들이 어디 살았던 민족이냐면 이게 독일이죠. 동부 독일족에 인제 살았던 애들인데 얘네들이 인제 얘네들도 이동을 해요. 여기 쭉 가 갖고 에스파냐 쪽 건너 갖고 이 서우트 왕국이 있으니까 여기는 자리 잡지 못하고 바다 건너서 북부 아프리카를 점령해요. 그래서 예전에 인제 카르타고 있죠? 티니지 부근에 수도를 이제 정하고 왕국을 수립하죠. 예. 그래서 이제 반달족, 반달 왕국을 만드는데 자 반달 왕국은 후에 인제 누구한테 멸망하냐면 그 동로마의 유스티누스 황제가 인제 멸망을 시키죠.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인제 이동하는 과정에서 뭐냐면 노마드 약탈하고요. 그리고 인제 함대를 건설해서 시치아 이탈리아를 막 휘젓고 다녀. 그래 갖고 너무 이들이 약탈이 심하기 때문에 후에 인제 반달리즘이라는 의미가 생기죠. 격심한 야만적인 파괴 행위를 반달리즘이라고 했는데 그만큼 약탈이 심했던 민족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앵그러족과 색슨족이 있어요. 앵글과 색슨족. 예. 앵글 색슨족은 어디에 있었던 이 민족이냐 여기 보시면 여기 북부 독일과 오늘날 이제 뭐냐면 덴마크 지역에 있었던 인데 얘는 바다를 건너 가지고 인제 나서죠. 오늘 잉글랜드 있죠. 그러니까 잉글랜드가 이제 잉글랜드 섹슨 왕조가 세웠던 거예요. 어 살았던 민족인데 그러니까 잉글랜드는 자체가 이제 앵글색슨 왕국도 있기 때문에 여기 앵글색슨 쪽에 이제 뭐냐면 살았던 곳 잉글랜드라는 의미가 있는데 요때 뒤에 좀 친왕국이 인제 만들어지죠. 여기에 살았던 인제 살았던 사람들을 원래 켈팅족의 일파였던 브리튼족이라고 했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 로마에 인제 뭐냐면 동화된 애들이야. 예.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어디로 이제 도망가냐 얘네들이 요쪽으로 도망가죠. 웨일즈 지역으로 도망가죠. 그래서 잉글랜드 남쪽에 웨일즈가 있잖아요. 이 웨일즈는 그 당시 인제 앵글색슨족에 쫓겨났던 브린튼족이 인제 거기 웨일즈에 가서 살았기 때문에 이제 따로 인제 나라 역사가 전개되죠. 예. 그래서 나중에 물론 웨일즈도 인제 잉글랜드에 통합되긴 했지만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인제 이런 인제 뭐냐면 앵글색슨족이 여기에 앵글색슨 친왕국을 이제 건설했다. 그중에 웨센스 왕국이 제일 컸고 이 웨센스 왕국을 중심으로 해 갖고 다시 통합 잉글랜드 왕국이 만들어지죠. 요건 나중에 좀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인제 또 볼 게 뭐냐면 롬바디아족이에요. 이 롬바디아족이 이탈리아 북부에 자리 잡으면서 제일 뭐냐면 로마 교황을 괴롭혔던 민족이에요. 예. 그래서 유스티누스 대제 사후 북부 이탈리아 침해에서 파비아를 인제 수도로 정하고 그 파비아 명칭을 좀 외워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대 로마 그러니까 중세 초창기 때 북부 이탈리아 중심 도시가 파비아였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동로마 이해대에서 나바나 여기도 좀 기억을 해 두세요. 예. 하여튼 이 두 지역은 좀 중요한 요충지예요. 동로마 이해 대응해서 라반나에 총독을 설치했다. 그래서 시치아 남부 이탈리아도 유지 보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끝에 이제 롬바르 지역에서 나바나 정통이 좀 철퇴지죠. 그래서 원래 나바나에 인제 뭐냐면 동로마가 이제 일종의 어 거점을 마련했는데 이 롬바르 지역이 계속 공격하는 바람에 여기도 결국에는 그 쫓겨나서 동남아로 철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한동안 이 롬바르 조약이 여기 북부 이탈리아나 이런 걸 장악하고 교황령을 계속 공격을 했는데 요걸 구원해 준 사람이 나타났는데 뒤에 있지만 클로비스라든지 그다음에 칼데제스가 인제 구원해 줘. 얘네들을 물리치고 그중에 땅을 일부 따서 나반나 그 지역 있죠? 그걸 교황로 삼아서 교황한테 갖다 주죠. 예. 하여튼 이 롬바르족 있고요. 그다음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 인제 동고토족인데 이건 좀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러면 교회가 역할이 뭐냐 중세 초기 때 게르만 대이동할 때 교회 역할이 뭐냐. 자 국가라는 상부 조직이 없어졌잖아. 국가의 역할을 이제 하기 시작한 거야. 물론 인제 로마 후기 때부터 그렇긴 했지만 로마 인제 중세 이제 초기 때 이제 게르만족들이 인제 로마 제국을 멸망시켰으니까 그 역할을 이제 국가 조직을 이제 완전히 100%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로마의 행정 관리를 대신해서 게르만족들과 교섭을 통해서 로마 시민을 보호해 주고요. 그리고 게르만족들이 너무 야만스러우니까 얘네들 교화시킬 필요가 있겠죠. 무슨 기독교. 그래서 이걸 통해서 로마 문화를 전달시켜 주는 데 큰 역할을 수행했다. 그래서 이제 요런 내용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네오 1 세라든지
그레고리 1 세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서양사 개론에 있는데 뭐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은데 한번 읽어는 보겠습니다. 잠깐. 이제 여기 보면 프랑크 왕국 있고 이게 몇 페이지야? 155 페이지네. 예. 그래서 인제 노마가 게르만족의 침입 초기 때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때 이제 노마 교회 역할 관련된 내용인데, 자 레오 1 세는 서방의 모든 카톨릭 교회에 대한 수익권을 주려 선언하면서 혼족이 로마에 접근했을 때 아틀라를 설득해서 노마 약탈을 방지했고요. 부유한 로마 귀족 출신으로 공황이 된 그레고리 1 세는 노마를 요새하고 시민을 위한 식량 확보를 노력하는 한편 교회의 재산과 토지 관리에 힘썼고, 라반나의 이제 총독과 그 롬바르드 쪽이 구습을 하는데, 라반나는 이제 앞에서 얘기했처럼 이제 거점 동로마 제국이 이제 거점 도시로서 라반나를 이제 정했잖아요. 그때 이제 롬바르족을 고수하는 하는데 위대한 행정 능력을 발휘하기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동고트 왕족 관련된 동고트족. 자, 동고트족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죠. 동고트족은 이제 여기 보시면 잠깐 이제 지도를 좀 보면요. 여기 지도 있나? 예. 자, 원래는 이제 그 서고트족 옆에 있었죠. 오늘날 어디야 이게요. 예. 저쪽 우크라이나 지역에 있었던 민족이었는데 얘네 훈족의 공격을 받아. 훈족이 오니까 인제 이들이 인제 이렇게 와서 이탈리아 쪽으로 이렇게 넘어왔는데, 처음에는 얘네들이 뭐 이탈리아 안에 뭐 영토가 없었어요. 예. 영토가 없었는데 그래도 인제 뭐냐면 이 동고트 지역의 초석을 만드는 테오드 형제야. 이 테오드 때부터 이제 영토 확보하고 그 당시 로마와 합친하면서 인제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네, 테오드리 황제와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죠. 테오드리 황제에 관련된 내용이. 자, 그래서 이제 그 테오도리는 오랫동안 동로마에 들어가서 인지 생활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의 어떤 이제 그 뭐예요, 상당히 이제 뭐 로마의 영향을 많이 받았겠죠. 그 로마 제국의 어떤 제도나 이런 것들 이식해 들어와요. 네. 자, 하여튼 동로마 황제 아나스타우스 제도부터 이탈리아 총독의 임명을 받고요. 그래서 이제 동로마 대신에 북부 이탈리아 지역을 이제 대신 통치를 하게 되는 거죠. 테오도리는 어릴 때부터 로마 문화에 익숙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리스 문화와 로마 제도를 존중했고, 그다음에 라반나 요 에워두시가 있죠. 이 라반나는 상당히 이제 요충지예요, 그 당시 북부 이탈리아에. 자, 라반나를 수도하고 시칠리아와 남부 이탈리아를 보유했다. 그다음에 그 당시 로마인들 중에 유명한 지식인이었던 보에티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보에티우스. 예. 그래서 이 보에티우스를 적극적으로 등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뭐냐면 정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보에티우스는 이 철학자고 또 유명한 또 로마의 지식인이고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군사만 자기를 장악하고 행정은 종래의 노마 관리들이 그대로 맡겼어요. 예. 요게 예전에 19년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여기. 근데 이게 테오도리가 이제 점점 이제 동고투족이 멸망했던 걸 관계는 관련된 내용을 보면 이게 이제 동로망 제국하고 관련돼서는, 원래 테오도리가 이제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이 동로망의 지원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테오도리 사후에 뒤틀려졌어. 어 유스티아누스 제국의 멸망. 왜냐하면 유스티아누스 황제는 그 당시 아타나시우스파를 되게 강조하면서 그 당시 이 동고투족들이 이제 아리우스파를 믿고 있었거든요. 요걸 이제 강요하기 시작해. 되면서 이미 테오돌이 이제 뭐냐 말년에 들어가면 얘하고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해. 결국에는 유스타누스가 테오도리가 죽고 나서 동고투족을 치고 여기를 이제 멸망을 시키죠. 그리고 노마의 부활을 선언하죠. 이렇게 유스타누스가.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보시면 되고, 테오도리 말기에는 유럽에서는 이제 그 동고트 북부 이탈리아에 있는 동고트 왕국이 있었고, 저쪽 이제 뭐냐면 동로마 제국에 유스티누스 황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북쪽에는 이 프랑코 왕국이 세워졌죠. 클로비스가. 그러니까 이제 테오돌이 그 말년이에요. 그다음에 클로비스, 그다음에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약간 뭐냐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인제 요 관련된 내용을 제가 기출 문제에다가 적어 놨거든요. 그래서 인제 요 관련된 내용 중에 테오돌이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인제 그 여기부터 읽어 볼게요. 여기 뭐 각자 읽어 보시고. 자, 그는 이제 뭐냐 테오들이에요, 테오들이.
자, 그는 그리스 문화와 로마 제도를 이제 존중하고 로마와 게르만 간의 융합 정책을 펼쳤다. 이탈리아에 거주하고 있는 로마인들을 화합하여 제국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자, 그는 로마인들의 문화적 우월하다는 걸 인정하고 문간에는 로마인들만 인정하고 자신과 출신이 같은 게르만인들은 무관을 등용했다. 그렇게 하면서 그는 이탈리아 반도 내부의 보투족의 문화와 로마 문화가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또한 그는 보에티우스와 카시오도스 같은 당대의 로마 학자들 재상을 임명함으로써 그 당시 로마 문화에 대한 존경심을 이제 보여주는데, 근데 이 보에티우스는 나중에 반역을 도모했다는 이유로 이제 말년에 테오도에 처형됐는데, 이거는 아까 이제 얘기한 유스티누스 황제와 관련돼 있어요. 유스티누스 황제가 그 당시 아타나시우스파를 강요하니까 갈등이 일어났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로마 관리들하고 또 사이가 안 좋게 돼. 왜냐면 얘네들도 뭐냐면 아타나시우스파를 믿잖아요. 그 과정에서 보에티우스가 이제 뭐냐면 사형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민족 간의 융합 정책, 종교 정책을 이제 두는데, 테오도리와 동고토종은 아리우스파 기독교였지만 로마인들이 믿고 있던 카톨릭 신앙을 억압하지 않았으며, 이 아타나시파죠. 기타 다른 종교에 대해서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았다. 하지만 동고토종은 끝내 아리우스파였기 때문에 로마 시민들과 종교적 융합하지 못했다. 자, 그러니까 테오도리는 프랑크 왕족인 클로비스, 브루크 왕의 직위 미스트와 결혼도 했고, 왜냐면 이 당시에 클로비스 그다음에 유스티누스 상제가 거의 이제 동시대 인물이에요. 예. 대의적 안정을 도모했다. 그러나 그는 말년에 반다조 귀족의 반란이 났고 동로마 황제 이간치고, 이때 유스티누스 황제죠. 보에티우스 처형, 로마 원론의 위헌 암살 등 민족 융합 정책에 금이 가게 됐고, 그가 죽은 후에 유스티누스가 로마 공격을 받아 533년에 동로마 제국에 멸망했다, 이렇게 있고요. 이때 동고토 왕국에 썼던 나바나는 그 후에 이제 동로마 제국 이탈리아 통째 근거지가 돼요. 여기 나중에 총독부도 만들어지고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테오도리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봤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이렇게 프랑크 왕국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예. 프랑크 왕국 관련된 내용이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클로비스라든지 그다음에 칼 대제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시험에 나왔잖아요. 예. 자, 그래서 나올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이 부분은. 그래 갖고 요거는 좀 쉬었다가 시작하겠습니다.